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킬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월요일이고 대체 휴일입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혼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남편이 또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새 학기가 시작되죠. 그 시절 학교 앞에서 삐약삐약 병아리도 사고 또 뽑기 한 판에 행복해했던 그런 추억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시절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됐는데요. 학교 앞 풍경은 어땠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대체 휴일 월요일 아침 진눈깨비가 내리고 도로가 좀 험하고 이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부자 되려면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모닝픽이 참 좋은데요. 부자 되는 방법을 혹시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그걸 알면 알려드리면 좋긴 한데 그건 아니고요. 네. 두 분 혹시 그 부자의 재산 기준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백만장자 이래가지고 그죠? 100만 불인데 이제는 그걸 넘어선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의 집값이 30억을 다 넘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 10억, 20억 현찰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럼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50억? 네. 상당히 기준이 높으신 것 같기는 한데 한국갤럽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부자의 재산 규모는 33억 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는 10억 원 정도가 오른 수치인데요. 부자라고 할 만한 재산 금액 평균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을 해보면 서울 거주자 또 40대 생활 수준은 상층이나 중상층에서 높은 편이었습니다. 요즘에 그 로또 평균 당첨 금액이 2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기준을 보면 로또에 당첨이 돼도 네. 부자라고 생각할 수 그러네요. 없는 수준이 된 거죠. 그렇죠. 과거 1993년도에도 같은 여론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당시의 결과는 어땠어요?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75%가 부자의 재산 규모로 10억 원 이하라고 답을 했고요. 그 같은 대답은 오늘날에 와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9년엔 40%의 비율이, 2025년에는 31%의 비율만이 부자 재산 규모가 1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10억 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부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5년 전만 해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연령별 생활 수준별 차이가 지금보다는 덜 했는데요. 이러한 차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집값 상승뿐 아니라 소득 수준 그리고 금융자산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부자의 재산 규모도 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5년 뒤에 똑같은 조사를 해봤을 때는 또 어떤 반응일지 그것도 네.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청년 박사 절반은 백수입니다. 청년 박사 절반이 백수다. 이 말인즉슨 고학력자인데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 10명 중 3명꼴로 백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작년 박사 학위를 딴 1,442명 중에서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 70.4%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구하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 비율은 총 29.6%로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또 30세 미만 청년 박사는 절반 가까이가 직업이 없었는데요. 양질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고용시장의 칼바람이 각 학문의 정점에서 성취를 이룬 박사들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취직난이 시험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청년 박사인데도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다. 이건 어. 정말 심각. 어떤 분야가 특히 이렇습니까? 네, 일단 성별로 보면요, 무직인 여성 박사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라는 특징을 나타냈고요. 전공으로 살펴보면 예술이나 인문학이 40.1%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보건이나 복지, 교육, 경영행정, 법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많아서 무직자의 비율이 낮았는데요. 지난해 신규 박사 중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는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제 업무와 전공의 관련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9%는 높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1%는 낮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결국 10명 중 1명꼴로는 박사를 땄음에도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취직했다는 의미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고학력자의 일자리를 더 앗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있어서 이 악화 속도가 더 빠르겠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청년 일자리 면에서 그리고 또 고학력자의 취업 면에서 더더욱 고민입니다. 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33데이 초저가 경쟁입니다. 네, 오늘이 3월 3일 삼겹살 데이. 네. 전국의 이제 돼지고깃집 사장님들이 전투태세로 네,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일 것 같은데 자세히 네. 좀 전해주시죠.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서요, 유통업계에서 이 돼지고기 초저가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삼겹살 전쟁의 시작은 한 대형마트에서 이 100g당 800원대 삼겹살을 내놓자 경쟁마트에서 같은 날에 700원대 삼겹살을 출시하면서 벌어지게 됐는데요. 유통업체 엘사는 지난달 수입산 삼겹살과 목심을 전 점에서 회원 대상으로요, 행사카드 결제 시에 890원에 특가 판매를 했는데 이는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유통업체 이사가 엘사보다 100원 이상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정면 승부에 나섰는데요. 행사 기간 안에 오프라인 동종업계에서 가격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로 더 가격을 내릴 방침이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수입산뿐만 아니라 이 국내산 1등급 선별 삼겹살과 목심 역시 100g당 966원에 판매했는데요. 지난해 33데이 행사가보다 가격은 18%가량 낮추고요. 물량은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가격 경쟁으로 가격이 낮아진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실제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국내 유통업체 이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국산 삼겹살 준비 물량 200여 톤을 모두 팔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90% 이상 늘었습니다. 수입 삼겹살 역시 이틀간 준비 물량 70여 톤이 완판됐고요. 매출 증가율은 60%였습니다. 일부 점포는 영업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고객들이 몰려들면서 오픈런 현상을 빚기도 했는데 행사는 오늘까지 이어지고요. 고객 1인당 구매 수량은 국산 수입 2팩으로 한정됩니다. 네, 삼겹살 대전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는 어디가 있을까요? 유통업체 H사가 있는데요. 역시 삼겹살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H사는 지난 1일까지 삼겹살과 목심 100g을 790원에 선보였는데 행사 첫날에 오픈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는 5일까지 삼겹살과 목심을 100g당 990원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편의점과 백화점도 삼겹살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한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내일까지 삼겹살과 목살, 항정살 등 100여 개 상품을 특가로 내놓고요. 편의점 역시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또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살 등을 100g당 2,000원에서 2,800원에 판매에 나섰습니다. 네, 데이 마케팅이 뭐 상술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먹을 수 있고 축산 농가도 살릴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어제 삼겹살 먹었습니다. 네. 자, 다음 픽은요? 네, 마지막 모닝픽은 도파민에 빠진 한국입니다. 네, 근데 도파민 하면 저는 그 너튜브가 가장 많이 떠올라요. 특히 그 짧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한번 딱 틀면 이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쾌감이나 행복감 같은 것들을 느낄 때 그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죠. 한국인들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이 너튜브 시청에 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른 토종 애플리케이션 평균 시청 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1인당 평균 사용 시간 139.37분으로 집계됐는데요. 한국인 5명 중 3명은
하루 2시간을 너튜브 쇼폼, 쇼츠를 비롯한 콘텐츠에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너튜브 1인당 평균 사용 시간 2시간 이하인 날은 나흘 뿐이었고요. 나머지 일평균 이용 시간이 2시간을 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토종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들이 머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는데요. 두 앱을 합쳐도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토종 어플리케이션보다도 외국 어플리케이션 이용 수가 많다고 그러니까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한계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인데 N사의 경우에는 쇼폼 서비스 클립을 공격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N사는 지난 2023년 8월 클립을 출시한 뒤 후발주자로서 기존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클립을 내세워서 재생수를 빠르게 올리는 상황인데요. 내부적으로는 국내 쇼폼 서비스 3위에 올라섰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K사 역시 너튜브, 쇼폼, 릴스 등의 주 소비층이자 디지털 트렌드를 견인하는 1020 청년층 사용자 잡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너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OTT들까지 이 쇼폼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콘텐츠 시장 전반에 이 쇼폼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쇼폼으로 인해서 이 중독성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성장기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뇌 발달에 이 쇼폼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날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3일절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 날씨는 추위가 함께합니다. 오전까지 곳곳에 강하게 오는 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요. 강원 산간에 최대 30cm 이상, 충북에 15cm 이상, 그 밖에 수도권에도 최대 5cm 정도로 많은 양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번 눈비는 오전까지 시간당 3에서 5cm 정도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후에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오후까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눈비가 기온을 끌어내리며 한낮 기온은 낮아집니다. 서울이 8도, 전주와 제주 10도인데요. 어제보다 7도 정도 낮아지는 겁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도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서요. 미끄러운 도로와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에는 0도 안팎, 한낮에는 8도 안팎이 되겠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최신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동희 자동차 칼럼니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마트 가보면요. 달콤한 그 딸기 향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사실 딸기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새 보면 제가 딸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콤달콤 그 톡톡 씹히는 그 씨가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 딸기가 진짜 온도에 아주 민감한 그런 극선도 식품입니다. 근데 딸기가 겨울에는 좀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과육이 단단해서 쉽게 무르지 않아요.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딸기 온도가 상승해서 특유의 그 광택이 사라지면서 물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국내 유통사인 엘마트에서 딸기 농가, 그 지역 농협 등과 협업해서 하루 중에 기온과 그 품온이 낮은 새벽에 수확하는 초신선 새벽 딸기를 선보여서 소비자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야,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네. 쇼핑이나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그 인공지능에 의지하는 게 많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보통신업체 그 K사가 그 쇼핑이나 선물에 특화된 AI 서비스의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AI는 이제 이용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인이 구매하고 싶은 쇼핑 아이템이나 그런 걸 추천을 하거나 혹은 이제 생일 일정도 짜주고요. 와. 또 추천 선물도 알려주는 거죠. 오. 그리고 이제 생일 메시지도 어떤 게 좋다라는 것까지도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또 AI 기반의 맛집 추천이나 개인 맞춤형 장소 추천 정보도 앞으로 제공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하면 뭔가 좀 섭섭
접한 그런 정도의 맞아요. 분위기인데 네. 우리 사업에서 인공지능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또 그렇게 많죠. 그럼요. 국내 정보통신업체 N사는요, 그 지난해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로 연 매출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N사는 12년간 주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 약 16조 원을 투입했는데요. 특히 그 공간지능 그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지난해 유럽 컴퓨터 비전학과 챌린지 2개 부분에서 글로벌 빅테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에 주력하는 또 다른 기업은 국내 대기업 엘사입니다. 엘사는 이제 전 세계에서 보유한 수억 대에 달하는 스마트 제품, 그러니까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고객과 AI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엘사가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감지능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엘사는 최근 세계적인 기업인 미국의 M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기업 관련 경제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든든한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또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왕년에 개 좀 해보셨습니까? 저도 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들과 함께 시작했던 개 때문에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됐다는 바로 그 사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개 모임 중도 탈퇴, 돈 못 돌려준다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 꽁트로 만나보시죠. 요즘 낮아도 너무 낮은 은행 금리 때문에 마땅한 재테크 수단이 없을까 고민하던 전 지인들 몇 명과 함께 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 모임을 만든 개주가 1번으로 개를 타고 나머지는 원하는 순번을 정해서 돈을 타가는 식으로 운영되는 번호개였습니다. 자자자자 다들 모이셨죠? 개주인 제가 1번으로 개를 타면 나머지는 원하는 순서로 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대신에 앞번호는 돈을 빨리 타는 대신에 남들보다 이자 조금 더 많이 내셔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네. 수림 씨, 네. 수림 씨는 저 몇 번째로 타시고? 저희 목돈 들어갈 일도 없고 해서 뒷번호가 좋을 것 같아요. 맨 뒷번호. 저한테 알았어. 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개원이 21명이니까. 네. 그러면 수림 씨가 21번이에요. 그러니까 맥 끝번호야. 네. 늦게 타는 대신에 받는 액수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탈퇴하거나 그러면 안 돼. 탈퇴하면 오버코스도요. 저 돈 못 돌려드려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걱정 마세요. 돈 머리예요. 내가 그 정직과 신용이라면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그래서 살도 안 빠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 했던가요? 목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큰 소리 쳤던 것과 다르게 며칠 뒤에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세요? 재용 씨, 저 박수림인데요. 수림 씨, 어쩐 일이에요? 저- 아직 개모임 할 때가 안 됐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맨 끝번호로 타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순서 제가 다음 달에 탈 수 있게끔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아니 이거 뭐 갑자기 번호를 바꿔달라니 이게 이게 순번을 다 정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집에 갑자기 급히 일이 생겨서 돈 나갈 때 생겨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지난달에 영미 엄마도 또 바꿔달라고 사정했었는데 개원들이 다 정해진 날짜에 돈 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꿔준다고. 이거 죄송하지만 그거 힘들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저 개모임 탈퇴할게요. 그동안 제가 부은 원금만 주세요. 이제 안 받아도 되니까요. 중간에 개모임을 탈퇴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탈퇴하거나 그러면 돈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다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낸 돈만 돌려달라는 건데 그걸 못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당장 그 개돈 다 돌려줘요. 정말 이거 못 돌려드린다니까 그러네. 전 그러면 앞으로 내야 될 저 이자 비용 그거 제하고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때 다 얘기했는데 그래. 야박하네 진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개모임을 탈퇴하면 여태까지 부은 개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계주. 정 받고 싶으면 이자 비용은 제하고 돌려주겠다는데 저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까요? 예전에는 이거 뭐 갯돈 들고 잠적했다 이런 거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많았죠. 낸 갯돈도 못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인데요. 이 A씨가 2년 전에 아는 지인들과 함께 개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명 번호개인데 여러분 번호개 아시죠? 낙찰개와 다르게 요건 순번 정해놓고 그 순번에 맞춰가지고 그때에 따라서 자기의 돈을 타게 되는 이런 형식인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순서를 딱 정해놓고 첫 번째 달은 1번이 타고 두 번째 달은 2번이 타고 그렇죠. 그런데 요게 21개월 동안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갯돈을 타기로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앞번호에 타는 분들은 사실 이자를 좀 더 많이 내요. 뒷번호에 타는 분들은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맞아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A씨가 그래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타야 되겠다 해서 맨 마지막 번호를 정하고 꾸준히 갯돈을 부었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나 중도에 탈퇴하겠다 이렇게 개주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주가 뭐라 그랬냐면 중도에 탈퇴하면 그동안 부은 돈은 환급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A씨가 중간에 개 모임을 탈퇴하면 돈 돌려받을 수 없는지 또 돌려받을 수 있다면 또 이거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사연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아무리 중도에 탈퇴한다고 해도 그때까지 낸 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한번 OX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갯돈을 돌려줘야 된다면 O. 아니다 이거 못 받는다 그러면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돌려줘야 근데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돌려줘야죠. 예, 얘기 돌려줘야. 들어보죠. 아니 그게 갑자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그냥 그냥 들어갔다가 나 빠질래 이것도 아니고 일이 생긴 목돈이 필요해. 그렇다고 뭐 이자까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부은 것만 돌려달라 이거잖아요. 그럼 돌려줘야죠. 이건 법전에도 개에 대한 건 없어요. 개돈 이런 거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게 사람 인정상 돌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의견이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줘도 그걸 돈을 돌려받으려면 뭐 고소를 해서라도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내가 낸 돈을 지금 안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근데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좀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뭐 돈 돌려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말 그대로 법전에 쓰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다들 좋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한 거니 좀 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법전 얘기는 다 제 돌려줘야 생각입니다. 된다는 법전은 제 생각이에요. 그래요? 예인 씨는 지금 못 돌려받는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줬으면 좋겠는데 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요? 이미 사전에 고지를 했고 네. 동의를 해서 걔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너도 나도 일 생기면 저도 빠질래요. 저도 빠질래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미 얘기가 된 거여서 근데 저희는 계약서를 계약서 썼을까? 쓸 수도 않은 구두 또 그냥 이거 들어보니까 또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두 분 변호사님들 얘기를 들어봐야죠. 자, OX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돌려주세요. 그렇지. X. 받을 수 있구나. 받을 수 있다 해서 좀 불안불안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개라는 게요, 사실 상부상조 문화에서 시작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금융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 신용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미리 목돈을 좀 모아놨다가 큰 돈 쓸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큰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사실 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사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 순번개, 번호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먼저 받는 사람은 일종의 대출을 받는 것과 같아요. 아직 갯돈을 다 납입하지 않았는데 목돈을 먼저 받는 거고 뒤로 갈수록 적금에 가깝다. 이자를 붙여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 법적 성격 애매합니다. 이 개라는 게 딱 법전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순번개 같은 경우에 일종의 조합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은 같이 돈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어떤 이런 별도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라는 게 일률적으로 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개개인의 그 개별로 우리의 모임의 성격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개 모임에 회칙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 회칙에 중도 탈퇴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중도 탈퇴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개 납입금을 정할 수 있는지 제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우리 판례에서 중간에 개와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소송 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판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우리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판례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기존에 이미 납입한 돈이 있고 앞으로 받을 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상계를 하고 나머지는 개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회칙에 따라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가입할 때, 개 들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이 개 사기 당했다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주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자기가 큰 돈을 쥐고 있잖아. 그러면 혹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개돈 들고 튀었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계획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런 사기가 다 있어 막 이렇게 시작하실 거예요. 시작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내가 계획금을 못 받았을 때 무조건 사기죄가 될 것이냐 이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 개주가 개원들의 계금을 떼먹을 용도로 거짓말을 해서 예를 들면 개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 개게 괜찮은 개야 한번 여기 같이 해보자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 개주가 굉장히 여러 개의 어떤 개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 한 군데에서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나머지에서 막 이렇게 땡겨 와가지고 그거를 돌려막기식으로 하려고 했다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처음부터 어떤 뭐 용도 자체를 속였다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변제 자력이 사실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후 사정에 의해서 계금이 못 나갔던 경우 이런 경우까지 전부 다 무조건 사기죄다? 이렇게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사기죄의 핵심은 이 개주한테 계금을 처음부터 어떻게 안 주려고 했었다라든지 이런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고의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현실에서 입증하는 게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그 사람의 머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개주 뭐 뭐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뭐 고의성을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메디칼이 나왔어. 메디칼.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고의성의 입증 여부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기죄는 글쎄요 무조건 성립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법으로 가면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꽤 까다롭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개모임 사기가 입증돼서 처벌된 예가 있습니까? 네, 처벌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례인데 네. 이 경우에 사기죄로 개주가 징역 5년이 선고가 되었어요. 굉장히 좀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개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개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금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지금 개돈을 못 줄 상황이 분명한데도 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의로 신입 개원들을 계속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못 받을 게 분명한데 계속해서 개주를 모집한 경우 고의성이 있네. 그렇죠. 이때는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또 2020년도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던 사기죄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 경우에는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이제 개를 여러 개를 지금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네. 여기 지금 못 줄 개돈 이 개에서 받아다가 다시 주고 또 이 개돈은 다른 개를 운영해서 또 받아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이 개돈 돌려막기를 한 건데 당연히 이 경우에는요 어느 순간 와르르 붕괴가 됩니다. 아이고.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인정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고의성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이 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개 조직해서 하기보다는 좀 아름아름 아는 사이에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잘 알아서 잘 아는 사람이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함께 한다고 하거나 이 개 되게 믿을 만해 함께 하자 하고 맞아요. 추천받아 들어온 경우가 많다면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사기칠 목적으로 개를 조직했다는 게 입증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건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다른 방식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은 이제 개주한테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아니 이건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순이 엄마가 빵꾸 내가지고 요번 달에만 못 나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사기자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배임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임죄. 이 배임죄라는 건 사기죄랑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이런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그럼 이 개주의 사무는 뭐예요? 내 개원들한테 뭐 순번개면은 순번이 왔을 때 개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를 넘어서 실제로 이 개원들한테 개금을 받았다면 돈을 받았다면 그거는 이제 신임 관계에 기초한 반드시 이 사무를 업무상 처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개주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돈을 안 내보냈다. 제대로 안 내보내서 빵꾸가 났다. 구멍이 났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신임 관계에 배반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배임죄 성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사연에서는 결국 개주가 돈을 못 준다라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없다라고 버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못 받을 수도 있죠. 계속 버틴다면.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지금 받을 돈이 있는 부분이 확인만 된다면 민사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네. 또 사기죄로 고소도 해보고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은 한데 왜 갯돈 떼었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꼭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한두 번씩 꼭 있죠. 사실 이런 경우에 만약 상대방에서 나 줄 돈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사실상 강제 집행해올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래도 받을 확률 높아지시는 건 분명합니다. 이 계약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번 납입을 했는지, 그래서 받을 돈 얼마인지, 최초에 어떻게 이 계획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결국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좀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받을 돈 있다, 저 사람 줘야 된다.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별도로 이제 재판은 없이 이제 서류 작업만으로 갚아라라는 그런 문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적어도 개주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에 들어가실 때 개주의 인적 사항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명령 같은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개주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법원에서 재산 목록 제출하라 이런 명령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꼼꼼히 확인하셔서 강제 집행, 압류 같은 부분도 진행을 해 두셔야지 못 받은 갯돈 최대한 많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유, 근데 그렇게 가려면 또 그 기타 비용 들고 그 시간 하며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 또 너무 함부로 믿어도 또 이상한 꼴을 당하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안 믿고 살자니 너무 각박하고. 그렇죠. 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정말. 예, 다음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적반하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본인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폭력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한 주부 아내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가정폭력 쓴 남편 자꾸만 거짓말해요. 이 사연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생각해보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15년 내내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술에 취하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폭행은 기본이었고요. 아이들 앞에서도 예외는 없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만은 할 수 없었던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진 말이죠. 자기 또 술 마신 거야? 아니 술 안 마신다는 각서 쓴 지 며칠 됐다고 또 술을 마셔. 마 이제 하늘 같은 가장이 말이야. 가장이 막간일이 힘들어서 술도 좀 마시고 그러는 거지. 여자가 말이 많어. 당신 술 먹고 행패 부는 게 우리가 하루 이틀이야? 나랑 약속했잖아. 이제 술 안 마시기로. 아 시끄러 됐고 나가 술이나 좀 더 사와. 여보, 동희 아빠, 제발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아봐요. 아 오늘따라 이놈이 옆에 이렇게 말이 많어. 너 오늘 한번 죽어볼래? 동희 아빠 제발. 여보.
그렇게 해서 남편의 주사와 폭행에 도망친 집을 떠나야 했고요. 4개월 동안 여성 쉼터를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폭력도 견딜 수 없었지만 저를 더 분노하게 하는 건 남편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뭐가 그렇게 서운하다고 집을 나갔어? 아니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 난리인데, 아 당신 왜 그래?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제 집에 돌아와야지. 이게 뭐야 지금? 이 인간이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 인간아. 당신이 술 먹고 때려서 집 나간 거지.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냐? 네가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소리칠 때 언제야 또? 아니 그때 당신이 진짜 화가 나면 꼭 그렇게 없는 사실 지어내고 어머. 얘기하고 그러더라. 어머머머. 아이 그래 알았어. 일단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어? 내가 때렸다고 하길 원해? 알았어. 내가 그럼 몇 번이고 그렇게 얘기해줄게. 제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생각해야지. 세상에, 가증스러워. 남편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거짓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폭행은 없었던 일인 양 모든 책임이 다 저에게 있는 것처럼 거짓 문자를 남기는 남편.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소리 톤이 달라질 때 무서울 정도예요. 그죠? 반전 영화처럼. 보기 싫어. 뭐 아무래도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유책 배우자가 되면 소송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네. 이게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 같아요. 맞아.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인데요. 남편과 1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이 A씨에게는 10대 남매 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주사가 심해서 취하면 물건 집어 던지고 A씨에게 폭언과 폭행 이거를 일삼았는데 작년 11월에도 남편 A씨가 목을 조르고 또 벽을 밀쳐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폭행이 있었는데요. 두려운 마음에 A씨는 집을 도망치듯 뛰쳐나왔고 그때부터 4개월간 여성 쉼터를 전전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가출을 한 뒤부터 자꾸만 거짓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거짓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서운했냐.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그만 집으로 돌아와라. 그럼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아우, 웬일이야. 마치 폭행은 없었고 아내가 잘못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기 일쑤였는데 이 A씨 역시 당신이 때려서 내가 집을 나간 거지 내가 내 발로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다. 이렇게 답장을 하니까 남편은 또 이렇게 보냅니다. 당신은 화가 나면 꼭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 반대로?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때렸다고 하길 원하면 몇 번이고 내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 어머머머.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A씨는 자신이 이혼 소송할 때를 대비해서 유책 배우자로 자신을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무섭다. 술 먹고 때렸다. 술 먹으면 이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게 술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 상담 사례도 많죠. 어마어마하죠. 일단 유책 배우자로 먼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느 쪽에서 먼저 거짓말을 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거짓말 공방이 이어지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너무 놀라운 사례가 있었어요. 이 아내가 맞다 못해 정말 온몸 골절이 있었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가 매를 맞았으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도망을 나와서 나중에 돌다 도저히 너무 아파서 안 되겠으니까 병원을 간 겁니다. 갔더니만 쇄골골절 그다음에 그 발가락 뼈 골절 갈비뼈 골절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 군데가 골절이 발생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남편 폭력이라고 얘기하기엔 벌써 두세 달이 지나서 멍자국도 다 빠진 상태였고요. 그러니 이걸 증명할 길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아무튼 병원을 갔고 결국 내가 가정폭력 때문에 이렇게 골절이 발생했다라고 일단 진단서는 끊었는데 병원에서는 이게 가정폭력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지는 않았던 겁니다. 남편에게 내가 당신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내가 이혼을 하고자 한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신이 그렇게 혼자 자해를 해놓고 나가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놀라는 줄 아느냐.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문자가 서로 오가면서 나중에 이게 법원에 가서 법적 공방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도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 아내는 억울하다 말하고 남편 역시 억울하다 말하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인데 이런 일들은 막상 상담 현장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네. 이 사연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남편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또 봤을 때 뭔가 증거를 만드는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만약에 이러다가 정말 아내가 유책 배우자로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처음에 이 사연 보면서 아니 이 남자가 무슨 뭐 해리성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적 망상장애 이런 사람인가 했더니 아닌 것 같아. 이거 완전 막 법꾸라지 막 변호사가 아닌가 혹시.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막 증거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하려는 그런 거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단은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실제 사례에서 아니 폭행을 당했는데 그걸 입증할 자료가 없어가지고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뭐 남편이 뭐 때리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남은 게 있습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법원에서 상대방의 유착성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려면 내가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부당한 일을 겪으셨으면은 그 당시에 좀 즉시 증거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내가 폭행을 당했다, 뭐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즉시 병원을 가신다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폭행을 당했으면 막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가까운 지인이나 뭐 우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막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진술서 같은 거를 받을 그러네요.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심각한 폭행을 입었다라거나 하면은 위급하게 112 같은 데 신고할 수도 네,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 그 신고 기록을 우리가 확보해 놓는 방법 남죠. 같은 게 있을 네.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담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상담 같은 거 받으시면 그 상담 내역이나 아니면은 뭐 진료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이런 거를 우리가 확보를 해 놓는다거나 정 안 되면 블로그 같은 데다가 아니면 일기장 같은 일기장 이런 데다가 것처럼. 좀 상세하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를 들면 종이에다 적었다. 혹은 블로그에 적었다라고 하면 긴 시간 동안이면 오래전에 적었던 거는 막 종이가 누래져 있다라거나 막 블로그에 적었던 그 시간이 엄청 오래됐다라거나 그러면 되게 신빙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치면 좀 이런 것들을 내가 소송해서 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잊지 않고 확보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편이 폭행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일부러 병원에 못 가게 한 거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사실 가사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다? 산정하기 어려워요. 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왜 흔히 현관문 닫히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그 집안의 일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앞서 얘기되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생활비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콩나물 하나 살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하냐, 다 먹은 거 맞냐 이렇게 생활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색연필 한번 사주려면 색연필 다 쓴 거 가져와라. 다른 색연필은 없냐, 왜 필요하냐, 누가 가져오라 그랬냐 이렇게 부인을 압박하는 거죠. 정말 우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 증거 남을까요? 안 없을 남죠. 것 같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실 가사조사 제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에 재판관의 명령으로 가사조사관이 직접 이 양 당사자를 면담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적어도 충실하게 조사관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매번 뭐 생활비를 타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뭐 통장 잔고나 뭐 계좌 내역서 이런 부분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가사조사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만약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면 증언의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일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상황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달라지죠. 그렇죠. 말이 바뀌고 모순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사관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 가사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만으로 또 바로 한쪽이 유책 배우자다 이렇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증거 싸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두시고 증거를 미리미리 모아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증거들을 꼬박꼬박 모아두면 남편의 주사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당연히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책은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남편 남편이죠. 측에 있죠. 네.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를 어떻게 거짓말할 경우에 입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가정법원에서 어떤 뭐 이혼 소송을 하면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좀 한정되지 말고 이 사람이 평소 때 하는 그 폭력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형사적으로 풀어갈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때렸어요. 폭행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폭행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가정폭력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으로 의율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가정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 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경찰 측에 임시조치 같은 거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임시조치를 요구하면은 뭐 격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격리가 될 수도 있고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것도 맞아요.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전기통신 금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 보내지 말아라 아하. 이런 어떤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아하. 그리고 막 알코올 막 의존증이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치료 시설에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형사적인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임시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할 때 가정법원에 제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그 처벌을 받게 할 거는 받게 하되 형사처벌 어떤 그런 결과들을 처분의 결과들을 우리가 이혼 소송에서 활용을 해보는 것도 그렇지.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폭력에 노출됐을 때 가정폭력도 그렇고 학원폭력도 그렇고 직장 내 네. 괴롭힘도 네. 그렇고 그때 내가 참지 하고 몇 번 그러면요 만만해 보인다고 그러면 계속 그래요. 네. 처음에 당했을 때 바로 덤벼 들어야 그 다음에 그런 짓들을 안 합니다. 맞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떼는 마리아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그 시절 학교 앞 풍경입니다. Yes, Toodles,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Yeah, let's go. 네, 이제 본격적인 입학과 개학이 시작됩니다. 내일이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할 텐데 딱 이맘때 학교 가기 싫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투정을 많이 부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길었던 방학 끝나고 학교 가려면 얼마나 싫겠어요. 일나라 학교 갈 때 됐다. 엄마 좀 더 자. 일나라 학교 가야 된다. 막 난리가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겨울방학이 좀 길잖아요. 그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면 밀린 숙제가 너무 많아요. 탐구 생활의 일기는 어떻게 해? 밀린 거 하려니까 오늘은 맑음, 그다음 흐림, 그다음 비, 맑음, 흐림, 비. 독후 가면 또 어떻게 해? 감동적이었다. 슬펐다. 너무 멋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걸 몰아서 하려니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다들 맞아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가 사실은 제일 힘들죠. 날짜를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날씨를 기억을 날씨. 못하니까. 요즘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데 그때는 없어서 저는 신문 뒤졌었어요. 따로 신문 뒤져갖고 너무 날씨를. 순박하시다. 그냥 맑음 흐린 비, 맑음 흐린 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추억이기는 한데.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지금 이제 입학절 시즌인데 그것도 이제 옛날이랑 풍경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지만 저 때는 당연히 국민학교였죠.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이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 저학년들은 이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그렇죠. 학교를 진행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입학식이 굉장히 큰 일이다 보니까 그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입학식에 인산인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요새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저출생 세대잖아요. 이번에 초중고등학교 중에 49곳에 문을 닫습니다. 거기다가 신입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가 지금 112곳이에요. 이게 엄청난 건데 애 보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맞아요. 과거하고 완전히 풍경이 다르죠. 아니, 동네마다 애들 노는 소리,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질 않지 않습니까? 네. 예. 요즘 초등학교 앞 풍경도 우리 대학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먹은 거 없어졌죠. 네. 학교 앞에 지금 뭐가 없어졌냐? 문방구가 없어졌어요. 옛날 문방구 하면 없는 것 빼고 다 있었어. 보물선과 같은 그런 곳이었잖아요. 일단 수업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 뛰어나와. 아줌마! 3학년 준비물! 미술 준비물! 하면 그래! 하고 뛰어 던져줘. 그거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5학년 준비물! 하면 그래! 난리 납니다. 새 막 모이달라고 하는 그 애기 새들처럼 주세요 주세요 이거잖아요. 참 그때 생각나네요. 옛날에는 생각해 보시면 동네에 문방구 한 서너 개씩 있고 학교 앞에도 두세 개씩 진짜 있었어요. 많았죠.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근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일단 애들이 많이 줄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새는 학교에서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가 그거 있잖아요. 알죠. 일괄 다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문방구에 들릴 일이 없는 네. 겁니다. 옛날엔 뭐 거기가 만물상에 가까웠는데 지금도 돼지 저금통 뻘건 거 주렁주렁 달려있던 거 매달려 기억나네요. 있었어.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반 애가 그 문방구집 아들이었어요. 인기장이었죠. 정말 친구들. 부러워했었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90년대만 하더라도 네. 전국에 한 3만 개 정도 됐었거든요, 문방구가. 근데 이게 2014년이 되면은 12,300개로 줄고요. 네. 그리고 그 한국 문구 유통 협동조합에서 발표한 자료는 네. 24년 1월 기준으로는 한 7,800개가 돼서 거의 매년 한 1,000개씩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사라졌어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냥 무조건 준비물 하면 문방구였거든요. 근데 왜 늘 이렇게 준비물은 지각한 날 아침에 떠오르는 그러니까. 막 이제 나가려다 엄마 나 뭐 필요해 이러면 엄마가 너 할 거 이제 말해 하면서 등짝 한번 촥촥 맞고 손 잡고 엄마랑 같이 문방구로 뛰던 그 시절 기억 다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문방구가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이 그 등교 30분 전이죠. 맞아.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정신없이 바쁘니까 누가 뭘 가져가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절도 사건 같은 것도 좀 생기곤 했었죠. 그렇게 이제 하나둘씩 사소하게 훔치다가 이게 고양이 뒷덜미 잡히듯이 이렇게 뒷덜미 잡혀가지고 온 친구들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럼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그거 다 보고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님 다 오시는 그렇지. 겁니다. 그러면 다들 서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야, 제 친구도 정말 여러 번 걸렸는데요. 은영아 잘 있니? 아니 근데 이렇게 문방구가 우리한테 해방구처럼 됐던 이유가 거기에 학용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종 먹을 게 있었어요. 너무 많았어. 그리고 우리 취미용품 제기차기 하면 제기도 있었고 막 다 있었어요. 없는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먹었던 그 간식 간식.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문방구 간식 하면 떠오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창 시절 하면 다들 떠오르신 이렇게 아주 즐거운 총출동 간식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먼저 기억나시는 거 뭡니까? 쫀득이! 쫀득이. 이 쫀득이가 여러분 네. 다 요거 요새도 팔더라고요, 요거. 자, 이게 뭐 이거, 쫄쫄이, 이거. 쫀득이, 맛있었어, 쫀백지 이거. 뭐 굉장히 이름이 다양했는데 네. 이게 맛도 맛있는데 이거 그냥 먹어도 괜찮잖아요. 네. 요거 불에다가 살짝 맞아. 굽잖아요. 연탄불에 싹 요거 구워갖고. 아주 연탄 그 가스가 같이 들어와서 맛있었는지 지금도 막 맛이 삼삼해요. 아니, 이게 고기 식감이잖아 또. 야, 연탄 구멍 하나에 싹 하면 딱 네. 빨리 빼야 돼. 타거든. 그럼, 하면 그럼. 딱 빼면 바삭바삭하니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죠. 요게- 그리고 요 쫀득이도 맛있지만 옥수수 알갱이 된 과자 요거 아. 요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삭 씹어 먹다가 진짜 옥수수 나갈 수 이거 이빨 빠져요. 난 그래서 난 요거만 많이 먹어. 갔어요 치과. 볼 우리 이거. 네. 요거 이제 어른들 흉내 낸다고 애들이 그렇다고. 네. 옛날에 100개 들어 있었는데 이거. 요거 많이 이것도 먹었고 많이 지금도 이 씹어 먹었어. 옥수수 과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소리가 나서 수업 시간에 녹여 먹지를 못해. 그 쉬는 시간에 먹었던 입에서 거예요. 빨아먹다가 해. 기억이 나요. 야 요즘 뽑기를 또 이렇게 파는 모양이네. 아, 이거 그거 따라했구나. 그 OTT 드라마. 이야. 맞아. 과자처럼 나오네 이렇게. 아예.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방송 중에 먹을 수도 없고. 아, 요거 그때 삼각형 추억이 먹었다. 진짜 치아가 부러지는 게 납니다. 예. 이거 먹고 그러니까 옥수수 이제 과자 먹고? 옥수수 과자가 그때는 되게 딱딱했는데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부러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에도 나간 적이 있고 그리고 뉴스에 나가서 문제가 된 적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돈도 물어준 적도 있고요. 네. 맞아. 요거 꽝. 아시죠? 요거. 나 이거 하나 더 받아.
저는 꽝 됐어요. 만들었어요? 알고나 벌써 했어? 야, 아, 참. 아니 요게 요거 빨대 과자 요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 집어지게 씹어 요거 이렇게 먹었죠. 아 그 입안에 다 넣고 씹어야 요거 돼요. 이렇게 돌돌 돌려. 아, 그럼 나와, 돌리면 그럼 요게 나와. 밖으로 나와요. 이거 아, 다 맞아, 기억나시죠? 맞아. 야 이게 어느 한 번에 시점인가? 빼먹는 맛이 사실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 약간 지금은 이제 붙이는 무슨 뭐 이렇게 약 같은 것도 있던데 왜 요새 딱 붙여가지고 먹는 이렇게 달콤한 거 있었던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혀에다 딱 붙이면 여기 딱 붙어 그러면 싹 녹아. 있었어. 근데 옛날에 필름형으로 된 불량식품 퇴치 막 이래가지고 오. 한때 이런 거 못 먹게 한 적도 있고 또 누가 이거 먹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뭐 벌금 물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런 것도 많았죠. 예. 판매 금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일단은 문방구를 가고 싶잖아. 그러면 엄마 돈 100원만. 100원만. 그렇지. 엄마 100원만. 그러면 니 또 문방구 가서 불량식품 3월 낙하제 등짝 팍 맞고 맞으면서도 100원만 이거거든요. 실제로 1960년에서 70년대 힘들었던 그 시절에 등장한 불량식품은 값싼 가격으로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학교에서는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면서 가정통신문과 캠페인까지 펼쳤는데 오히려 선생님이나 부모님 몰래 사 먹는 그 재미가 너무 쏠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 영상 중에 또 사 먹는 사람이야 죽든 말든 혼자만 돈 벌어야겠다는 위험한 그렇지. 생각에서야 아무렇게나 상품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이런 멘트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불량식품 그 판매 금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현대판 불량식품과의 전쟁이 2013년도에 벌어졌는데 식약처가 불량식품 근절의 일환으로 학교 앞 인근 문방구들에게 식품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그러니까 문방구 주인들은 불같이 들고 일어서죠. 사실 이 시기에 문방구 역할이 문구를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 기호식품 판매로 겨우겨우 명맥만 이어가던 그 시기였어요. 근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는 문방구 사장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나지 결사반대하는 거죠. 이게 네. 참 시대마다 그 상황에 따른 여러 상황 그 풍경들이 다 다른데 네. 우리가 왜 옛날 같으면 다 이 문방구가 엄밀히 말하자면 애들 백화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뭐 요때가 이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백화점이었다면 요즘은 다 인터넷 하죠. 놀 때가 여기 말고 뭐 키즈 카페니 뭐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문방구를 가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장소를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아련한 장소이지만 문방구는 더 이상 요즘 아이들에게는 아련한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방구에만 간식거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주변에 또 이렇게 간식거리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학교 앞에 그 대표적으로 많이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일명 뽑기 아저씨였어요. 요즘 그 오징어 게임 인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 달고나 그때 당시에 진짜 유행이었던 거예요. 요거 침 발라가지고, 그치? 뽑기 말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요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눌러서 만드는 것도 있고 아, 그렇죠. 이게 또 모양도 별 뭐 동그라미 별이 어려워. 별의별 별이 모양이 다 어려워요. 있었잖아요. 어렵죠. 아유 종류 지금 막 생각나네. 네. 네. 저는 뭐 이미 꽝이에요. 네. 아, 별 보았어요? 보자마자 꽝일 줄 알았고. 이거는 그냥은 안 돼. 별이에요. 아, 네. 이거 뭐 동그라미 보세요, 제일 편하게 다들. 하죠. 세모나. 요거 우리 또 오징어 게임 그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요거 지금 사실 요거 제가 지금 받은 건 약간 두껍거든요. 원래 건 이거보다 얇아요. 넓어요. 넓고 얇아. 얇아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똑하면 똑바로. 어우 얘는 모양 좀 나오네요. 근데 거의 다 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된 게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하냐 우리가 또 아는 게 있죠. 바늘. 침 발라가지고. 요거 바늘 해가지고 요거 막 이렇게 찔러 가면서 하나씩. 근데 아저씨 있는 데서는 바늘 못 쓰는 거 아시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침 반칙이지. 바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세모가 제일 쉽고 이 별이 제일 별이 어려워요. 네. 어려웠어요. 네. 다 꽝이죠, 뭐. 진짜 항상 이게 성공하면 성공했어요 주면 하나 더 주거나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아니 주잖아요. 근데 이게 밖에서 이러면 되는데 이게 꼭 집에서 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집에 국자 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많이 태웠죠. 설탕 가지고 이러다가 다 태워 먹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간식의 기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어린이 화상의 원흉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때도 그랬었는데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게 자판기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국자에다 설탕을 담아서 집어넣으면 네. 철판이 달궈지면서 그게 온도가 한 360도 정도가 돼요. 저거 저렇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게 뜨거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넣고 빼다가 튀고 어쩌고 하면서 다 데이고 난리가 났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화상을 입는 사례가 나오니까 저녁 뉴스에서도 이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다가 네.
튀어서 흉터가 생기고 손을 다쳤다라는 그런 뭐 피부 익수술까지 받았다는 그런 뉴스 나간 적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달고나 자동 판마기로 그 화상 피해 입은 어린이가 29명에 달했대요. 아이고야. 대부분이 3도 화상, 아이고, 심한 상해 심하네요. 입었던 거죠. 네. 기계 개선만으로 근본적인 사고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에서 제품 리콜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런 기계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달고나도 인기였지만 저는 그 떡볶이. 컵볶이가 와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작은 종이컵 300원, 큰 종이컵 500원. 부식집 아줌마가 더 넘쳐. 국물이 막 넘칠 정도로 정이 넘쳐요. 국물 줄줄줄 흘렀다가 막 빨아 먹어가면서 그때는 운동장에 많이 뛰어다녔잖아요. 뛰어날고 나면 배고프고 또 컵떡볶이 먹고 또 배고프고 컵떡볶이 먹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근데 그 이후에 피카츄 돈가스 그러면 그게 이제 라이벌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애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은 저거. 컵볶이와 이 피카츄 돈가스로 건물을 샀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애들도 이거 들고 이제 왜 이렇게 딱 막대에 꽂아 오잖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이걸 안 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이거 비둘기 고기로 만든다고. 그 얘기 있었어. 애들 사이 소문이 돌아가지고 있었어. 한동안 그거 안 먹었었어요, 애들. 이제 실제로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요. 그 말 그대로 이제 루머 혹은 이제 진짜 괴담에 불과했던 그럼요. 거고요. 이거는 처음 출시한 게 99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닭고기하고 콩단백으로 주로 만들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비둘기는 아니고 치킨 가스에 가까운 거죠. 돈가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치킨 가스거고요. 치킨 가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요게 어쨌든 캐릭터와 관련된 저작권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뾰족한 귀 부분을 없애고 그걸 좀 둥글려서 본 모양으로 돼서 지금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큰애 어릴 때는 그 걔네 뭐 앞에 있는 문방구에 떡꼬치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죠. 네. 그때 아마 떡꼬치뿐이 아니고 그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걸 그렇게 맛있어요. 오락기 많이 네. 했죠. 맞아요. 엄청 네. 했죠. 이제 게임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뽑기처럼 뽑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꽝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는데 1, 2, 3, 4, 5등까지 있어요. 그러면 요 나온 걸 가지고 또 그 문방구 아저씨한테 가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어. 그래가지고 1등은 1등 상품, 2등은 2등 상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저씨가 이 해당하는 대부분 탱탱볼 같은 장난감 같은 거 근데 애들이 이거 저희 집에 많이 가지고 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1등으로 유명한 상품이 뭐였는가? 잉어 아시죠? 잉어. 잉어. 최고야. 잉어 사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뭐라 이렇게. 그래야 되나? 이렇게 빨면 다음 생에까지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저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번은 탄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네. 학교 앞에 근데 그 게임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쪼그리 앉아서 이 게임하는 거잖아. 얘는 조종하는 거, 얘는 누르는 거. 맞아요. 저 빠른 애들은 막 이렇게 막 한 얼마나 잘하는지 뒤에 애들 막 구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도캔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미사일송 가는 거. 아 진짜 뭐 잘하는 애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 왜 안 오냐 하면 거기 가보면 다 있어. 맞아요. 쪼그리 앉아가지고. 떡꼬치 입에 물고 이러고 학원도 안 있다. 가, 학원도. 아유. 사실은 시간 가는 줄도 보면은 모르죠. 이제 제가 끌려가는 입장이어서 저는 그렇지. 하도 많이 가 있어요. 오래 앉아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직접 하는 것도 그렇지만 구경도 많이 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경을 하다 보면 얘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못해. 그러면 이제 야 비켜봐라고 이렇게 툭툭 쳐갖고 밀어서 앉아서 하다가 아니면 이제 맞아. 야 네가 조종을 해. 내가 총을 쏠게. 옆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어. 이제 그러고 있으면 이제 그 문방구 아저씨가 나오셔서 너네 뭐 하냐. 뭐 이제 혼나고 다시 2번, 3번 혼나는 거죠. 맞아. 아. 벽돌 깨기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갤러그라고 이렇게 딱, 예. 그다음에 비행기 지나갈 때 이렇게 팍 아우, 재밌었는데. 세상에. 근데 이게 한때 사행성 뭐 이래가지고 단속하고 막 이랬던 것도 기억나요. 그렇죠. 사실 저도 뭐 갤러그 신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 들어가면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하고 분식점에 사행성 게임기하고 오락기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했던 게 대부분 이 오락기를 설치하는 도매업자가 이걸 설치를 하고 업소에서는 이 장소만 대여를 하는 건데 이게 단속이 뜸한
시간 틈을 타서 이 도마업자로부터 설치 권유를 받아 이 문방구점도 요 기계를 설치하게 되고 이게 사실 주인들은 잘 몰랐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사행성 놀이기구가 그거야. 동물농장하고 가위바위보하고 묵집바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어린이판 바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 금액을 넣고 시작한 뒤에 최고 20배까지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보통 뭐 카드나 코인 등 이런 걸 통해서 게임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대요. 그때 저는 네. 모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뭘 생각해보면 몰라 좀 알았겠죠. 이거 완전 도박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 그때 맞아. 저도 좋아했고 자주 하게 됐던 기억이 맞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학교 앞에서 그렇게 병아리를 많이 많이 키웠죠. 많이 샀어. 했어요. 많이 그래서 샀어. 그걸 또 많이 사서 집에 와서 뭐 키우고 어떤 친구는 닭 된 친구도 아니 있어요. 나도 중닭 된 적 있었잖아. 맞아, 진짜로. 그 닭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걸 그냥 밖에다 시골에 뭐 보내거나?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시골에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시골에 보냈을까요? 다들 그런 추억 가지고 계시죠? 어머 알록달록한 저런 병아리가 이게 있구나. 학교 앞에 오는 게 대부분 또 요맘때들 오세요. 봄에. 그 맞아요. 노란 애들에서 지금 이제 색깔인 애들도 있는데 노란 애들 오면은 그거 못 넘어갑니다. 박스에서 삐약삐약 저도 삐약 하고 있는 키웠어. 소리만 해도 미치고요. 네. 그러면 사면은 저희는 그때 이제 신발 주머니를 갖고 다녔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주머니에 실내화 넣어요? 주머니 거기다가 한 2마리 숨겨가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이미 걸리죠. 할머니. 걸리죠. 이러니까. 네,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그 마당에 있는 그런 단독주택 같은 데서 많이 살았으니까 네. 마당에다 저희는 진짜로 풀어서 길렀었어요. 야. 근데 정말로 어느 날 보면 없어져요. 그쵸. 애가 잘 커서 야 이제는 좀 날아다니네 그러면 애들이 되면 없어져요. 없어져요. 네, 없어져요. 그 그거 고양이가 며칠 지나고 물어가고 나면, 그럴 거야. 네. 그럴 수도 있죠. 있죠. 그런 그날 경우도 저녁에 이상하게 백숙이 올라오고 뭐 이랬던 적이 다들 있죠. 근데 이게 사실 그때 병아리 팔 때 암놈 순놈 이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우리 병아리 감별사님을 통과하면서 순놈만 학교 앞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일단 딱 병아리를 딱 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라면 박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구멍을 여기저기 막 뚫어.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숨구멍을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신문지를 여러 겹을 깔아. 그래가지고 맞아. 그 위에다가 병아리를 넣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요. 딱 들고 와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이상하게 하루 이틀 지나면 애들이 시들시들해. 맞아. 그래서 죽는 애들도 진짜.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 중에 살아남은 애들은 결국은 의연한 닭이 돼요. 닭이 되나 얼마 지나고 나면 밥상에 오르게 된다는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거. 있죠. 네. 사실 요즘 뭐 학교 앞에서 파는 그 병아리 보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 병아리만큼이나 보기 힘든 게 하교하는 아이들 그리고 하교하고 학원으로 바로 가. 노는 아이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그냥 학교 앞에 딱 픽업 차량이 와서 학교 끝나면 그냥 노란색 바로 그 가죠. 학원 차들 네. 쫙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차들 타고 어느 학원으로인가 막 가는 거예요. 맞아. 근데 다들 맞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또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애들 다들 실어나른 차도 있고 그랬지만 엄마들도 진짜 애들 키울 때 열심히 했어요. 아, 바빴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녹색 어머니. 아유, 녹색 조끼 아유, 입고. 우리 다 슈렉이라고 다 불렸잖아요. 했어요. 맞아.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엄마 아빠 다들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녹색 학부모회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도 녹색 어머니 많이 했었거든요. 딱 가면은 다 그 옷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큰 사이즈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안에다 옷을 입고 옷을 이렇게 벌려서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녹색 어머니 사이 흰 줄이 있는 참 줄무늬 어머니로 제가 유명했었습니다. 녹색 어머니 뿐이겠습니까? 저희 때는 우린 셋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셋 아이의 도시락을 새벽에 일어나서 다 싸시고 준비물 챙겨주시고 어머니! 네, 이렇게 해서 또 옛날 생각해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린다고 해서요. 오늘 날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다는 기상캐스터, 날씨 어떤가요? 네, 3일절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 날씨는 추위와 함께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를 보이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부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입니다. 서울은 대부분 그쳤지만요.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눈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간에 최대 30cm 이상, 충북과 경북에 최대 15cm 이상, 그 밖에 수도권에도 최대 5cm 정도로 양이 꽤 많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비는 오전까지 시간당 3에서 5cm 정도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후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오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눈비가 기온을 끌어내리며 한낮 기온은 낮아집니다. 서울이 7도, 전주와 제주는 10도를 보이겠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7도 정도 낮아진 겁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어서요. 미끄럼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침에는 0도 안팎, 한낮에는 8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은 아까 방송하러 올 때 보니까 눈비가 막 왔거든요. 네. 근데 곳에 따라서는 눈 오는 곳, 비 오는 곳, 눈비 오는 곳, 그래서 도로 상황이 지금 안 좋을 거예요. 네, 어제는 저희가 비가 내려서일까 교통사고 한 3건 봤거든요, 도로에서.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오늘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